새벽 4시 만호가 정화를 깨운다. 정화야, 창고 지붕이 무너질 것 같아. 나랑 같이 가자. 정화는 이상함을 느끼지만 따라 나선다. 폭우 속을 걸으며 우물 앞에 도착. 왜 여기까지 와요? 우물은 괜찮을 텐데. 만호가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경계한다. 어제 목격했던 만호와 미란의 은밀한 만남 돈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플래시백 된다. 그딴 건 내 돈으로 해.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한다. 만호가 갑자기 돌아서며 정화를 바라본다. 그 순간 정화는 만호 눈빛에서 차가운 살기를 느낀다. 30년 함께 살았던 남편의 눈이 아니었다. 이제 너만 사라지면 된다. 만호의 냉혹한 선언에 정화가 경악한다. 여보 뭐해요? 왜 그렇게 보세요? 만호의 두 손이 정화의 어깨를 향해 뻗어진다. 안 돼요. 정화의 절규가 폭우에 묻힌다. 정화가 깊고 차가운 우물 속으로 떨어진다. 목까지 차오른 물에서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린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어둠 속에서 절망적으로 몸부림치는 정화의 모습으로 화면이 암전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드라마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 좋아요, 옆에 하이프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신선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전북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중심가에 자리한 정화약국 간판이 30년의 세월을 품고 있었죠. 페인트가 조금씩 벗겨진 간판이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정화는 오늘도 어김없이 약국 열쇠를 꺼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67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 혈압약 가져왔어요. 정화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할머니에게 약봉지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정화 씨. 덕분에 몸이 한결 나아졌어요. 어제도 혈압이 정상이었다니까요. 김할머니의 고마운 인사를 받으며 정화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화를 약손이라고 불렀죠. 단순히 약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손길이 있다고 여겨서였습니다. 정화는 30년 넘게 이 작은 약국을 지켜오면서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돌봐왔습니다. 감기에 걸린 아이들에게는 달콤한 시럽을 챙겨주고 관절이 아픈 어르신들에게는 파스와 함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게 더 중요해요. 스트레스가 병의 근원이거든요. 정화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약국 안은 정화의 손길이 닿은 모든 곳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감기약부터 소화제까지 마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약품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들이 진열장 가득 채워져 있었고 정화는 각 약품의 효능과 부작용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 약은 식후에 드시고 이건 공복에 드셔야 해요. 절대 술과 함께 드시면 안 되고요. 오전 내내 마을 사람들이 약국을 드나들었습니다. 당뇨로 고생하는 박서방이 인슐린을 사러 왔고 임신 초기인 젊은 며느리가 엽산을 찾았습니다. 박서방, 혈당 관리 어떠세요? 단 것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정화 씨 말씀대로 조심하고 있어요. 박서방은 어린애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며느리에게는 더욱 세심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무거운 것 들지 말고
엽산은 꼭 챙겨 드세요. 그리고 입덧이 심하시면 생강차를 우려서 드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젊은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정화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정화 이모, 정말 감사해요. 친정 엄마보다 더 자세히 알려주시네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화는 약국 문에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라는 팻말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약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30년 전 신혼 때부터 살아온 단층 집이었죠. 빨간 기와 지붕과 하얀 벽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시골집 모습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정화가 정성껏 가꾼 채소밭이 있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꽃밭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화는 마당에서 상추를 따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30년이라는 세월이 참 길면서도 짧게 느껴졌습니다. 신혼 때는 작은 일에도 함께 웃고 울던 부부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더욱 서로에게 의지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친밀감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 박만호가 약국으로 들어왔습니다. 72세의 만호는 이 마을에서 유지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건설업으로 큰 돈을 벌어 마을회관도 지어주고 개울에 다리도 놓아주었죠.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버스 정류장도 만호가 기증한 것이었고 마을 도로 포장 공사도 만호가 절반 이상 부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호를 우리 마을의 은인이라고 부르며 존경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정화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만호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할 일이 없어서 말이야.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만호라면 정화가 바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와줄 게 없나? 하며 먼저 나섰을 텐데 요즘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정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느껴질 때가 많았죠. 만호는 약국 한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신문을 읽는 것보다는 정화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가 돈을 계산하거나 약품을 정리할 때마다 만호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예전에는 자랑스러운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손님이 많이 왔나? 만호가 물었습니다. 네, 평소만큼 왔어요. 김할머니도 오시고 박서방도 오시고. 정화가 대답하자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출은 어때? 그냥 평상시랑 비슷해요. 정화는 왜 남편이 갑자기 약국 매출에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세세한 것까지 묻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정화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마을 애들 장학금 조금 더 주면 어떨까요? 요즘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하던데. 우리 형편이 넉넉하니까 조금 더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가난한 집 아이들 말이에요. 정화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딴 건 내 돈으로 해.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한다.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얼음장 같은 말투였죠. 정화는 가슴이 싸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만호는 돈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꺼이 도움을 주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약국 수입으로라도. 정화가 말을 이어가려 하자 만호가 더욱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마. 우리 집 경제는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만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계산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만호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인자한 어른의 모습을 보였지만 집에서는 정화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화가 무슨 말을 해도 시큰둥한 반응이거나 아예 대답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았죠. 심지어는 정화가 약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누가 왔다 갔는지, 얼마나 벌었는지까지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약국에 누가 왔어? 새로운 사람은 없었고, 별일 없었고, 평소 오시던 동네 분들만 오셨어요. 처방전 가져온 사람은 몇 분 안 되었어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정화는 이상했지만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그냥 성실하게 대답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함과 의심이 쌓여갔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 언제부터 이런 금이 갔는지 정화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낸 동반자였는데 지금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정화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고 정화 역시 남편의 변화한 모습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도 정화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만호는 벌써 잠든 듯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지만 정화는 남편이 정말 잠든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화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이 집 안에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여자의 육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화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깊이 잠들지 못했던 탓이었죠. 남편 만호는 이미 어디론가 나간 후였습니다. 식탁 위에 일찍 나간다는 짧은 메모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디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정도는 말하고 나갔을 텐데 요즘엔 이런 식의 일방적인 알림이 늘어났습니다. 정화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일기예보를 들으며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전북 지역에 7월 말부터 강한 비구름이 몰려올 예정입니다. 3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되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은 맑은 하늘이었지만 저 멀리 검은 구름이 조금씩 몰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약국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마자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정화 씨, 큰일이에요. 기상청에서 비상경보를 내렸어요. 이번 비는 정말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이장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미리 알려서 대비하게 해야겠어요. 특히 저지대에 사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오전 내내 마을 사람들이 약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폭우에 대비해 상비약을 미리 사두려는 사람들이었죠. 정화 씨, 소화제 좀 넉넉히 주세요. 비 올 때는 습도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감기약도 준비해 두셔야 해요. 비 맞으면 감기 걸리기 쉽거든요. 정화는 마을 사람들의 요청에 하나하나 응답하며 필요한 약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점심 무렵 정화는 약국을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근처 골목길을 걷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골목 어귀 구석진 곳에서 남편 만호가 젊은 여성과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담벼락에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그 여성은 정화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미란이라는 40세 정도의 여성으로 몇 달 전부터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이혼한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었죠. 정화는 그녀를 불쌍히 여겨 약국 일을 맡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란이 만호와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까요? 정화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대화를 엿들어 보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호가 미란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네는 모습은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돈봉투처럼 보였죠. 미란은 그 봉투를 받으며 무언가를 진지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둘의 표정이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정화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만호가 고개를 돌려 정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화는 깜짝 놀라 더욱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다행히 만호는 정화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미란과의 대화를 마친 만호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고 미란도 반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정화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왜 남편이 미란에게 돈을 주었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은밀한 장소에서 말입니다. 정화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떠올랐지만 어느 것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화는 점심을 차려놓고 만호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만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미리 연락을 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정화는 혼자 점심을 먹으며 계속해서 아까 본 장면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만호와 미란의 관계가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약국으로 돌아온 정화는 미란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미란은 평소와 다르게 어딘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도 자주 떨렸고 정화와 눈을 잘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미란 씨, 오늘 괜찮아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요. 정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그냥 잠을 못 잤어요. 비 온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요. 미란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죠. 정화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미란의 행동 하나하나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약을 정리할 때도 실수를 연발했고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미란 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면 말해보세요. 정화가 다시 물었지만 미란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미란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만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화는 남편에게 오늘 하루 어디서 뭘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려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에 안 들어오셔서 혼자 먹었어요. 어디 가셨던 거예요? 친구들하고 술 한잔 했어. 비 온다고 해서 미리 만났지. 만호의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이상했습니다. 만호가 오늘 본 모습은 술을 마신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만호의 친구들 대부분을 아는 정화였는데 누구와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떤 친구들이세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더 물었습니다. 그냥 옛날 일하던 동료들이야. 너는 모르는 사람들이고. 만호의 말투가 조금 경직되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정화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설마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만호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고 정화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죠. 정화는 그 시선 때문에 밥맛이 없었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비가 많이 온다는데 괜찮을까요? 우리 집은 높은 곳에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마을 사람들이 걱정돼요. 정화가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만호는 그러게라는 짧은 대답만 했을 뿐입니다. 예전 같으면 마을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했을 텐데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지만 정화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 만호와 미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고 만호의 변한 태도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람소리가 점점 세지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곧 시작될 것 같았죠. 정화는 옆에서 자고 있는 만호를 몰래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만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잠든 걸까? 아니면 깨어있는 채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걸까? 불길한 예감이 정화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화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예보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 같았죠. 처음엔 가벼운 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세져갔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내다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30년 만에 폭우가 시작되는 걸까요? 옆자리를 보니 만호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정화가 물었지만 만호는 대답하지 않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난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화도 잠이 깨서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보니 기상청에서 더욱 강화된 경보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전북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시간당 80mm 이상의 강우량이 예상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저지대나 하천 근처에는 절대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차려놓고 만호를 불렀지만 만호는 밥은 나중에 먹겠다며 서둘러 외투를 입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런 비에 나가시면 안 되는데. 정화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만호는 급한 일이 있어서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우산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아침을 먹으며 정화는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 본 만호와 미란의 모습, 그리고 오늘 아침 만호의 이상한 행동까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고 바람까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정화는 약국을 열려고 나갔지만 비가 너무 심해서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대신 집에서 약국 정리 업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만호 생각이 들었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점심 무렵 비가 잠시 약해지는 틈을 타서 정화는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마을 곳곳에 빗물이 고여 있었고 개울물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불어 있었습니다. 몇몇 집에서는 마당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30년 만에 폭우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만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누군가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미란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또다시 목격한 정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만나고 있다니
이제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정화는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커튼 사이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만호와 미라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무언가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호의 말을 듣고 있었고, 만호는 간혹 주변을 둘러보며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참 후 미란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만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화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점심 준비를 하는 척했습니다. 만호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정화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에 많이 젖었네요. 감기 걸리겠어요. 정화가 걱정스럽게 말하며 수건을 건넸습니다. 만호는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면서 응,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어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일이었어요? 정화가 물었지만 만호는 별거 아니야라며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가 다시 거세졌습니다. 천둥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죠. 정화는 라디오 뉴스를 들으며 날씨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 근처와 저지대 지역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죠. 평소에는 휴대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던 만호였는데 오늘은 유난히 자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슬쩍 보려고 했지만 만호는 재빨리 화면을 가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정화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정화가 물었지만 만호는 배가 안 고파서라고만 답했습니다. 평소 식사량이 많은 만호였는데 이상했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것 같았죠. 식사 후 만호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창고 좀 보러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비에 나가시면 안 되는데요. 내일 비 그치면 보시면 되잖아요. 정화가 만류했지만 만호는 지금 확인해 봐야 해. 물이 새면 큰일이거든이라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럼 혼자 가지 마시고 저도 함께 가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만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너는 집에 있어. 내가 혼자 다녀올게. 만호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강경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창고를 확인하는 정도면 함께 가도 될 텐데 왜 혼자 가려고 하는 걸까요?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바람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만호는 창문 밖을 자주 내다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자꾸 확인했죠. 마치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쯤 만호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확인한 만호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안도감 같은 것이 보였죠. 그리고는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좀 일찍 자자. 내일도 비 온다고 하니까 피곤할 거야. 정화는 아직 잠들 기분이 아니었지만 만호의 제안에 따라 침실로 향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만호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 미란과 또 만난 것,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 창고를 혼자 보러 가겠다고 한 것, 모든 것이 평소에 만호답지 않았습니다. 비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죠. 정화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만호는 평소보다 빨리 잠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직감이 온몸을 사로잡았습니다. 새벽 4시경, 정화는 어깨를 흔드는 손길에 잠에서 깼습니다. 정화야, 일어나. 만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화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바람 소리도 귀청을 찢을 듯 했습니다. 왜요? 뭔 일이에요? 정화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창고 지붕이 무너질 것 같아. 바람이 너무 세서 말이야. 만호의 목소리에는 급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랑 같이 가서 확인해 보자. 정화는 이상했습니다. 어젯밤에는 혼자 가겠다고 했던 만호가 갑자기 같이 가자고 하다니. 하지만 창고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새벽에 나가는 게 맞나요?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정화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만호는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라며 서둘렀습니다. 정화는 어쩔 수 없이 옷을 입고 만호를 따라 나섰습니다. 우산을 챙기려 했지만 만호가 바람이 너무 세서 소용없어라며 그냥 나가자고 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서자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심한 폭우였거든요. 빗방울이 얼굴을 때리는 게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땅에는 물웅덩이가 여기저기 생겨 있었고 마당의 나무들도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위험해요. 다시 들어가요. 정화가 소리쳤지만 만호는 들리지 않는 척하며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창고는 집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만호가 몇 년 전에 지은 작은 창고였는데 농기구나 잡다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평소에는 자주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으며 창고를 향해 걸어가는데 정화는 만호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창고가 걱정된다고 하면서도 걸음걸이에는 여유가 있었거든요. 창고에 도착해서 만호가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다행히 물은 안 샜네. 만호가 말했지만 정화가 보기에는 창고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지붕도 멀쩡했고 벽에도 균열이나 손상된 부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요. 너무 젖었어요. 정화가 말했지만 만호는 잠깐만 뒤쪽도 확인해 봐야 해라고 했습니다. 창고 뒤쪽으로 돌아가는데 만호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화도 아는 우물이었지만 이미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곳이었죠. 물맛이 좋지 않아서 10년 전부터는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물 주변은 잡초가 우거져 있었고 우물벽도 오래되어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요? 우물은 괜찮을 텐데. 정화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폭우 때문에 우물물이 많이 불어있는 것은 보였지만 특별히 확인할 것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만호는 우물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만호가 갑자기 돌아서더니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정화는 만호의 눈빛에서 이상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평소에 만호라면 절대 보이지 않을 차가운 눈빛이었죠. 마치 정화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장애물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여보, 뭐예요? 왜 그렇게 보세요? 정화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호는 대답하지 않고 한 걸음 정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빗속에서도 만호의 표정이 점점 더 차갑게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너만 사라지면 된다. 만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화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정화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만호는 이미 행동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두 손이 정화의 어깨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안 돼요. 정화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만호의 강한 손이 정화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정화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깊고 어두운 우물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 비명과 함께 정화는 우물 속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우물 속은 예상보다 깊었습니다. 정화는 차가운 물속으로 풍덩 빠졌고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와 기침이 나왔죠. 우물물은 폭우로 인해 평소보다 훨씬 많이 차 있었습니다. 정화의 목까지 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화는 필사적으로 손을 저어 물 위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나 좀 꺼내줘요. 정화가 위로 소리쳤지만 만호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우물 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만호가 떠나는 소리였습니다. 정화는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만호가 자신을 우물에 빠뜨리고 가버린 걸까요? 우물 안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손바닥 하나 보이지 않았죠. 우물벽을 만져보니 축축하고 미끄러웠습니다. 오래된 이끼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딘가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우물벽에 매달려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벽이 너무 미끄러워서 불가능했습니다. 손톱으로 벽을 핥히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정화가 목 놓아 소리쳤지만 폭우와 바람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날씨에 밖에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정화는 점점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설마 이렇게 죽게 되는 건 아니겠죠?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7월이었지만 우물 속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정화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점점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정화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죽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화는 다시 한번 우물벽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혹시 매달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해서였죠. 손으로 벽을 계속 더듬다 보니 벽돌 사이 틈새에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틈이었지만 손가락을 걸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틈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우로 인해 우물물이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빗물이 우물로 계속 유입되면서 수위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정화의 목까지였던 물이 어느새 턱 아래까지 올라왔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물이 더 차오르면 우물 입구에 가까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물살이 정화의 몸을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정화는 물의 부력을 이용해서 조금씩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물벽의 틈새에 손가락을 걸고 발로는 벽을 밀면서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져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드디어 정화의 손끝이 우물 입구 근처에 닿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손을 뻗어 우물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온몸에 힘을 모아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팔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살겠다는 의지만으로 버텼습니다. 마침내 정화는 우물 밖으로 몸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물 밖으로 나온 정화는 잠시 땅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기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폭우가 자신을 살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비가 오지 않았다면, 우물물이 차오르지 않았다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정화는 우물 가장자리에 쓰러진 채로 한참을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추위를 느낄 여유도 없었습니다. 만호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했거든요. 정화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폭우와 바람 때문에 집이 어느 쪽인지도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정화는 집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호가 있을 테니까요. 대신 반대쪽 숲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몸을 숨길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숲길로 들어갔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핥히었고 진흙탕에 발이 빠지기도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만호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계속 뒤돌아보며 걸었죠. 다행히 아무도 따라오는 기척은 없었습니다. 만호는 정화가 우물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드디어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버려진 오두막이었죠. 원래는 산지기가 사용하던 곳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오두막 문을 열고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오두막 안은 먼지투성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천국 같았습니다. 정화는 구석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휴대전화는 방수 케이스 덕분에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켜보니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폭우와 산간 지역이라는 조건이 겹쳐서 통신이 두절된 상태였죠. 이럴 때 전화가 안 되다니. 정화는 절망스러웠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을로 직접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건지 고민했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일단 비가 조금 그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오두막 작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저 멀리 마을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죠. 정화는 쌍안경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혹시 만호가 자신의 실종을 신고했을까요? 새벽이 밝아오면서 비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용기를 내어 오두막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상황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조심스럽게 숲을 빠져나와 마을이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을 중심가에 경찰차와 소방차가 여러 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정화는 더 가까이 가서 상황을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만호가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만호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울고 있었거든요. 아니, 우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새벽에 나가더니 돌아오질 않습니다. 만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창고가 걱정된다고 해서 함께 나갔는데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라고 하고 혼자 먼저 가더니 만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혹시 물에 휩쓸린 건 아닌지 마을 사람들이 만호를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화 씨는 워낙 똑똑하신 분이니까 안전한 곳에 피해 있을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비에 나가시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마을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죠. 경찰관이 만호에게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인을 본 곳이 정확히 어디죠? 집 뒤쪽 창고 근처입니다. 우물이 있는 쪽이에요. 만호의 대답을 들은 정화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호는 자신이 정화를 우물에 빠뜨린 것을 숨기고 오히려 실종된 착한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을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만호 곁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미란이었죠. 미란은 만호를 위로하는 척하며 그의 곁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은 분명히 안전한 곳에 계실 거예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호와 미란이 함께 자신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어제와 그제 봤던 그들의 은밀한 만남, 돈봉투, 그리고 만호의 이상한 행동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죠. 경찰관이 수색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집 주변부터 수색해 보겠습니다. 특히 물이 불어난 지역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물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다른 경찰관이 덧붙였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물을 수색하면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만호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이런 날씨에 나와주셔서 정화가 무사히 돌아오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동정하며 위로했습니다. 미란이 만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만호는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란 씨 덕분에 든든합니다. 정화도 당신을 무척 아껴했는데. 정화는 이 말을 듣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자신이 아껴주던 미란이 남편과 함께 자신을 배신한 것이었으니까요. 수색대가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발견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단순히 살아있다고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만호와 미란의 계획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정화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떠나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만호가 왜 자신을 죽이려 했을까? 돈 때문일까? 미란과의 관계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어떤 이유든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두막에서 정화는 다음 행동을 계획했습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피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호와 미란의 계획을 폭로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정화의 목숨을 구해준 폭우처럼 이제는 정화 자신이 진실의 폭풍을 일으킬 차례였습니다.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보낸 정화는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내야 했거든요.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신호가 조금 잡혔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통신이 일부 복구된 것 같았죠. 정화는 먼저 친정 쪽 먼 친척에게 연락했습니다. 고모, 저 정화예요.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댁에 좀 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전화를 받은 고모는 놀랐습니다. 정화야, 무슨 일이야? 뉴스에서 내가 실종됐다고 하던데. 그 얘기는 나중에 드릴게요. 일단 아무한테도 제가 살아있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고모네 집은 마을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오두막을 나와서 숲길로 이동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고 몇 시간 만에 고모네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고모는 정화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정말 살아있구나. 만호가 그렇게 울면서 찾던데.
고모,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주세요. 정화는 어젯밤에 벌어진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만호가 자신을 우물에 빠뜨린 일, 미란과의 수상한 관계,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고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정화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는 사실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고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선 증거를 찾아야 해요. 만호가 왜 저를 죽이려 했는지, 미란과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알아내야 하거든요. 정화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살아 돌아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죠. 고모는 정화에게 컴퓨터를 빌려주었습니다. 정화는 인터넷으로 만호의 최근 활동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내역, 은행 계좌 이체 기록, 그리고 각종 계약서들을 살펴봤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부동산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만호가 정화 명의로 된 땅과 건물들을 몰래 매매 계약을 체결해 놓았던 것입니다. 약국 건물, 집, 그리고 마을 근처의 농지까지 모든 것이 정화 모르게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구매자는 개발업체였고 계약금도 이미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야. 정화는 분노했습니다. 만호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재산을 팔아치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런 거래가 성립하려면 정화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류상에는 정화의 서명이 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필체가 비슷했지만 자세히 보면 평소 정화의 서명과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그리고 인감 도장도 가짜였습니다. 만호가 몰래 위조 인감을 만들어서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미란이 여기 관련되어 있을 거야. 정화는 직감했습니다. 미란이 약국에서 일하면서 정화의 개인정보와 서명을 몰래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만호와 함께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정화가 사라지면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정화는 더 파고들어 조사했습니다. 만호의 은행 계좌를 살펴보니 최근 몇 달 동안 큰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금으로 받은 돈이 계좌에 입금되었고 그중 일부는 미란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둘이 공모해서 돈을 나눠 가질 계획이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증거들이면 충분할 거야. 정화는 모든 자료를 인쇄해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만호가 실제로 자신을 우물에 빠뜨렸다는 증거 말입니다.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때 고모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정화야, 우물 근처에 혹시 발자국이나 다른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경찰이 과학 수사를 하면 뭔가 나올 수도 있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비록 비가 많이 왔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증거들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정화는 변호사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였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김 변호사님, 저 이정화입니다. 지금 급한 상황인데 도움이 필요해요. 전화를 받은 김 변호사도 놀랐습니다. 정화 씨? 실종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디 계세요? 정화는 김 변호사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정화가 수집한 증거들을 팩스로 보내자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와 살인 미수입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그냥 나타나면 만호가 모든 것을 부인할 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어요. 정화의 말에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함정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만호가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김 변호사의 제안은 이랬습니다. 정화가 몰래 녹음기를 가지고 만호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만호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도록 유도하고 그것을 녹음해서 증거로 사용하자는 것이었죠. 위험한 일이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고모가 걱정했습니다. 만호가 또 정화를 해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미리 신고해 놓고 진행할 거고요. 김 변호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우선 경찰에 정화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고 만호를 체포할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만호와 대화할 때 경찰이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점에 나타나서 체포하는 계획이었죠. 미란도 함께 처리해야 해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공범이거든요. 김 변호사는 동의했습니다. 네, 은행 이체 기록과 부동산 서류 위조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틀 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정화는 녹음기를 가지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경찰들은 이미 마을 곳곳에 잠복해 있었고 김 변호사도 함께 왔습니다. 드디어 만호와의 최후 대결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그 집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이번에도 정화는 진실의 힘으로 승리할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정화는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김 변호사와 함께 마을로 향했습니다. 경찰들은 이미 마을 곳곳에 잠복해 있었고 언제든지 신호가 오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화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낼 때가 온 것입니다. 정화 씨, 정말 괜찮으세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김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번에는 제가 준비하고 가는 거니까요. 정화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살아나온 그날부터 정화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차를 세우고 정화는 혼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는데 평소라면 만호가 집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정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집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들어왔어요. 평상시와 똑같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만호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화의 목소리를 들은 만호가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죠. 어떻게 내가 여기에. 만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우물에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화가 멀쩡하게 살아서 나타난 것입니다. 왜요? 아내가 집에 들어온 게 그렇게 놀라우세요? 정화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만호는 일어서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내가 우물에서 어떻게 살아났어?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구나. 정화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당신이 저를 우물에 빠뜨렸죠. 하지만 폭우가 저를 살렸어요. 우물물이 차올라서 빠져나올 수 있었거든요. 정화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만호가 더욱 당황하고 있었죠. 무슨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만호가 부인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전혀 힘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것들은 뭘까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위조된 서명, 은행 이체 내역. 모든 증거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만호는 서류들을 보더니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어? 당신이 저를 죽이려 한 이유도 이제 알겠어요. 정화가 서류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팔아치우려 했던 거죠. 약국, 집, 농지. 모든 걸 미란이랑 함께 처분하고 그 돈을 나눠 가지려 했던 거고요. 바로 그때 만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미란이었습니다. 만호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큰일이에요. 경찰이 저를 찾고 있어요. 뭔가 들켰나 봐요. 어떡하죠? 미란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정화는 이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진정해. 뭔가 잘못됐나? 만호가 정화를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조사가 들어간다고요. 서명이 위조된 것 같다고. 미란의 목소리에 패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만호가 전화를 끊고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모든 걸 알고 있구나. 네,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당신들의 치밀한 계획도, 저를 제거하려던 이유도. 정화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만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어대는 모습을 보니 정화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거든요. 돈이 필요했어.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 만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업이 잘못되어서 큰 빚을 지게 됐어. 은행 대출금 사채까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 정화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만호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재산을 팔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내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걸 알았어. 특히 약국은 내 인생 전부잖아. 만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란이한테 도움을 요청했어. 처음에는 단순히 서명을 흉내내는 것만 부탁했는데 점점 더 큰 일이 되어버렸어. 미란이도 힘든 상황이었어.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안했어. 일이 성사되면 돈을 나눠주겠다고. 만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화에게는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죽이려 했던 게 정당화되나요? 정화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만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그럴 생각이 없었어. 그냥 잠깐 어디 좀 다녀오라고 하고 그 사이에 서류를 처리하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너무 의심하기 시작했어. 미란이랑 만나는 것도 봤다면서. 만호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기로 한 거예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았는데 저는 당신에게 그냥 없애도 되는 존재였나요? 만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정화가 미리 신호를 보낸 것이죠. 만호는 그 소리를 듣고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이 왔구나. 네, 당신을 체포하러 왔어요.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만호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박만호 씨 살인미수 및 재산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만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30년 부부 생활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정화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만호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것이 용서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30년의 추억이 아련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바람이 마을을 스치고 지나갔고 정화약국 간판이 다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오늘도 어김없이 약국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정화의 얼굴에 전보다 더욱 단단해진 의지가 서려 있었고 눈빛에는 살아있음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김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할머니. 혈압약 가져왔어요. 요즘 몸은 어떠세요? 정화가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들 때문에 정화를 대하기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죠. 재판이 열렸을 때의 일을 떠올려 보면 아직도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법정으로 몰려들었었죠. 모든 사실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이 존경했던 마을 유지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박만호가 그런 짓을 했다니.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어떻게. 법정을 나서는 마을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만호는 살인미수와 재산 횡령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라는 공범으로 5년형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만호와 잠시 눈이 마주쳤을 때 정화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말이죠. 그날 만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화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돈 때문에 미쳐버렸나 봐.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건강하게 살아줘. 정화는 그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미워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미란의 경우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정화가 그토록 아껴주던 사람이었는데 돈 때문에 배신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화 이모, 정말 미안해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한 도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큰 일에 휘말리게 되었고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요. 미란의 눈물은 진짜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정화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거든요. 정화 씨 덕분에 우리 마을에서 큰 사기가 벌어지는 걸 막을 수 있었어요. 이장님이 고마워했습니다. 만약 정화 씨가 그대로 당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볼 뻔했어요. 박만호가 마을 개발 사업까지 계획하고 있었다더군요.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더 큰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만호는 정화의 재산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개발업체에 넘겨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토지를 헐값에 매입해서 개발업체에 비싸게 팔아넘기려 했던 거죠. 정화가 살아남지 못했다면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약국 일도 예전보다 더 보람 있게 느껴졌습니다. 각각의 환자들에게 정성을 다해 도움을 주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정화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꿋꿋하게 일하시다니.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화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거든요. 정화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물에서 죽을 뻔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약국 문을 여는 것, 마을 사람들과 안부를 묻는 것,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새로운 직원도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나이든 아주머니를 고용했습니다. 정화 씨,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셨네요. 이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정화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어느 저녁 정화는 혼자서 우물 앞에 섰습니다. 그날의 공포스러운 기억이 되살아났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이 우물이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장소였으니까요. 폭우가 아니었다면 절대 살아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폭우가 날 살렸고 이제는 내가 나를 살린다. 정화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었거든요. 67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물 주변에는 이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정화가 직접 심은 것들이었죠. 코스모스, 해바라기, 장미. 생명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들이었습니다. 이곳이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점이 되면 좋겠어. 정화의 소원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더욱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67세의 정화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일, 자신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는 일. 정화는 이 모든 것들을 해내고 싶었습니다. 우물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고모, 김 변호사, 어려울 때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정화약국의 불빛이 마을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정화는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얻은 두 번째 인생을 정말로 값지게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옆에 하이프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